내가 이 손으로 국밥 퍼서 네 학원비 됐고 전세금 됐고 유학비 됐는데 고작 이거냐? 고작 10,000원짜리 3장.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 가장 차가운 문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평생을 남에게 퍼주기만 하며 살아온 사람이 정작 자신이 쓰러질 때는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날, 그날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68세 김말순 여사는 젊은 시절 내내 시장통 국밥집 한 귀퉁이에 쪼그리고 앉아 손가락 지문이 닳도록 일했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고 육수 냄비를 올리고 갈라진 손으로 팔을 썰었습니다. 한여름 불 앞에 서면 등줄기로 땀이 강물처럼 흘렀고 한겨울 새벽엔 시린 발을 구르며 국물을 떴습니다. 그 고단한 반복 속에서 그녀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단 하나, 자식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지연이 유학 보내려면 올해 안에 5천만 원은 더 모아야지. 민수 녀석 강남에 전세라도 얻어줘야 친구들한테 기펴고 살지. 말순 씨가 뜨거운 국물을 휘젓던 주걱은 실은 자식들의 미래를 향한 노처럼 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배고픔은 참아도 자식들의 배고픔은 참지 못하는 엄마였습니다. 자신의 낡은 점퍼는 몇 년이고 기워 입으면서도 큰딸 지연이에게는 비싼 코트를 사입혔습니다. 자신의 신발 바닥이 뚫려도 모른 척하면서 아들 민수의 생일엔 운동화를 새 것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세상 모든 엄마들이 그렇듯 그녀의 가장 큰 사치는 자식을 위한 소비였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국밥집은 시장에서 제법 이름난 집이 됐고 말순 씨의 손에는 강남 상가와 종로 일대 건물 몇 채의 권리증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오르내릴 때마다 그녀는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건물을 지켰습니다. 남들이 다 주식이니 코인이니 할 때도 말순 씨는 단지 성실하게 번 돈을 한 평, 두 평 땅으로 쌓아갔습니다. 그렇게 쌓인 자산이 어느 날 세어보니 50억 원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순 씨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심지어 가장 가까운 시장 친구들에게도요. 그녀가 그 사실을 숨겨온 데는 오랜 세월 켜켜이 쌓아온 불안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자신의 지갑을 사랑하는 건지 세상 모든 부모가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그 질문이 말순 씨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오래도록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확인하게 된 것은 너무나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그날 말순 씨는 무릎 관절 치료를 받고 나오다가 동네 사기피해 상담소 앞을 지나쳤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서류를 손에 쥐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날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말순 씨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내가 저렇게 됐다면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할까? 그 물음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40년 장사꾼 특유의 직감이 그녀에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확인해봐야 해. 말순 씨는 그날 밤 오래된 신뢰관계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주일에 걸쳐 치밀하게 각본을 짰습니다. 건물 등기는 일시적으로 변호사 명의 신탁으로 이전하고 통장 잔액은 별도 계좌로 옮겨놓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계좌엔 몇십만 원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국밥집 친구 2명을 통해 말을 흘렸습니다. 말순이가 부동산 사기를 당했대. 전 재산 다 날렸다더라. 말이 퍼지는 데는 이틀이면 충분했습니다. 큰딸 지연은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그게 사실이야? 얼마나 된 거야? 말투에서부터 이미 온기가 없었습니다. 말순 씨가 거의 다 날렸다. 지금 수중에 돈이 없다고 하자 전화기 너머로 길고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단 알겠어.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지연이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나중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말순 씨는 직접 아들 민수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인터폰을 누르자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민수가 현관문을 반쯤만 열고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좋은 아파트, 좋은 옷, 살찐 얼굴, 그 모든 것이 말순 씨가 40년 동안 퍼부은 결과물이었습니다. 민수는 말순 씨가 입을 열기도 전에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갑자기 빚더미라니.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 미안하다 딸아. 나 다음 달 애들 영어 캠프 보내야 일단 찜질방이라도 가게 쉬어. 말이 끝나기 무섭게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구겨진 10,000원짜리 3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말순 씨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3만 원. 그것이 40년 헌신에 대한 아들의 대답이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고요했습니다. 아득히 먼 곳에서 누군가가 내려다보는 것 같은 기분. 자신의 일이 아닌 것 같은 그 냉정한 감각이 그녀를 바로 세워주었습니다. 말순 씨는 허리를 굽혀 10,000원짜리 3장을 집었습니다. 차갑고 구깃구깃했습니다. 주머니에 조용히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 동안
그녀는 숫자판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딸한테 가볼까? 하지만 그 생각이 채 완성되기도 전에 지연이의 날 선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며칠 전 겨우 붙잡고 통화했을 때 지연이가 했던 말. 엄마, 나도 남편 눈치 봐야 해. 지금 내 형편에 한 푼도 못 도와줘.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뒤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행동이 없는 사과는 사과가 아니라 면죄부일 뿐입니다. 말순 씨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로비를 나서자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낡은 보따리 하나가 전부인 68세 여자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이상하다는 듯 바라보았지만 말순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어깨가 가벼웠습니다. 짐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짐인 줄도 몰랐던 환상을 내려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곳, 말순 씨 자신조차 3년 동안 제대로 연락 한 번 못했던 곳, 서울 변두리 낡은 빌라촌 골목 어딘가에 있는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을 그 집으로 얼굴을 들고 찾아갈 수나 있을까? 말순 씨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살아생전 해준 것도 없고 막내가 세상을 떠난 뒤로는 연락마저 끊다시피 했습니다. 미안함과 민망함이 뒤엉켜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것도 잠시 말순 씨는 이를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가야 한다. 지금 내 앞에 남은 선택지는 거기 하나뿐이니까. 세상 모든 어머니의 마지막 자존심이 어디서 무너지는지 이제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의 냉정한 얼굴 앞에서가 아니라 낯선 골목 어귀에서 모르는 방향을 더듬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말순 씨가 그 골목 어귀에 들어섰을 때 누군가가 먼저 그녀를 알아보고 뛰어나왔습니다. 과연 누가 왜 그 추운 골목에서 맨발로 뛰쳐나왔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진짜 온도, 사람의 본심은 두 가지 순간에 드러납니다. 상대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을 때, 그리고 내가 희생을 감수해야 할 때, 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순간 인간은 가면을 벗습니다. 어떤 사람은 속물의 민낯을 드러내고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아름다운 민낯을 보여줍니다. 말순 씨가 수아의 집 골목에 들어섰을 때 그 골목은 칙칙하고 낡았습니다. 벗겨진 벽, 금간 계단, 빛바랜 우편함들. 말순 씨가 큰딸 지연이네 아파트에서 나온 지 2시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서울 하늘 아래이지만 이곳은 전혀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말순 씨는 시장통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골목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낡음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눈물이 날 만큼 반가웠습니다. 빌라 입구에서 인터폰을 누를까 말까 망설이던 그 찰나였습니다. 2층 창문이 열리더니 한 여자가 내려다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1초의 정적, 그리고 그 여자가 사라졌습니다. 말순 씨는 역시 안 된 건가 하고 돌아서려는 순간 빌라 문이 쾅 열리면서 누군가가 뛰어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로 양말도 신지 않은 맨발로. 어머님, 세상에, 어머님이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수아였습니다. 막내 아들 현우의 아내, 3년 전 사고로 남편을 잃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며느리 수아. 말순 씨가 미안함에 발길을 끊었던 그 며느리가 초라한 행색의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맨발로 뛰어나온 것이었습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되셨어요? 많이 아프신 거 아니에요? 수아는 말순 씨의 보따리를 가로채며 물었습니다. 나이 40이 갓 넘은 얼굴이었지만 눈가에 이미 세월의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아이를 키우며 쌓인 피로가 얼굴에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얼굴에는 놀라움보다 반가움이 먼저였고 당혹감보다 걱정이 먼저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어머님. 오늘 제가 저녁 준비하고 있었어요. 마침 잘 오셨다. 말순 씨는 그 말에 뭔가가 목구멍 위로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큰딸 집에선 문도 제대로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들 집에선 3만 원짜리 동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는 오히려 마침 잘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계산된 친절이 아니라는 건 앞치마 자락에 아직 팔을 썰다 온 흔적이 묻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좁은 빌라 계단을 올라가며 말순 씨는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지가 들떠 있었고 형광등 하나는 깜빡거렸습니다. 그러나 계단 모퉁이마다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주 녀석 그림이 프린트되어 붙어 있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성심껏 가꾼 공간. 말순 씨의 눈이 따가워졌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작은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큰딸 지연이네 아파트의 절반도 되지 않는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퀴퀴한 냄새 대신 된장을 끓이는 구수한 냄새가 가득했고 거실 한쪽에는 손주 준이의 책가방과 교과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이 깔끔하다는 건 그 집을 지키는 사람의 마음이 단정하다는 증거입니다. 말순 씨는 그 사실을 40년 장사꾼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잠깐만 앉아 계세요. 수아는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대야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따뜻한 물이 담긴 대야였습니다. 말순 씨가 뭐라 말하기도 전에 수아는 무릎을 꿇고 앉아 말순 씨의 낡은 운동화를 벗겼습니다. 어머님, 많이 걸어오셨죠? 발이 얼었겠다. 말순 씨의 발이 물에 잠기는 순간 그녀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소리 없이,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는 것을 모른 척 해주는 것이 그나마 배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갈라진 시어머니의 발뒤꿈치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수아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말순 씨는 대본대로 입을 열었습니다. 부동산 사기를 당했다고, 전 재산을 날렸다고, 큰딸도 아들도 받아주지 않았다고. 거짓말이었지만 말순 씨는 그 거짓말 안에서 진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이야기가 슬퍼서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사실이 슬프고 또 감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아는 한마디도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표정이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말순 씨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수아는 잠시 입술을 꾹 다물었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 야간 식당 일 하나 더 늘리면 돼요. 우리 세 식구 밥은 안 굶으니까 여기서 저랑 같이 사세요. 말순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야간 식당 일을 더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낮에도 일하고 아이 챙기고 집안 살림 혼자 하면서 지쳐 있을 텐데 무일푼 시어머니 한 명을 더 품기 위해 밤잠까지 줄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친자식들은 50억짜리 엄마가 돈이 없다는 말 한마디에 문을 잠갔는데 이 며느리는 단 한 번의 계산도 없이 자신의 밤을 내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녁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고기 반찬 하나 없는 된장찌개와 시금치 나물, 계란찜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밥상 앞에서 말순 씨는 처음으로 밥맛을 느꼈습니다. 씹을 때마다 목이 맸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손주 준이가 할머니다 하고 달려들어 품에 안겼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손주였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준이가 말순 씨의 뺨을 손바닥으로 닦아주었습니다. 그 작고 따뜻한 손이 말순 씨의 남은 버팀목을 완전히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 저녁 30평짜리 강남 아파트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것을 이 작고 낡은 빌라 밥상 앞에서 말순 씨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녁 설거지를 하며 수아가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어머님, 내일 시장 가는 길에 반찬거리 좀 더 사올게요. 어머님 입맛에 맞는 거 만들어드리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들으며 말순 씨는 가방 안쪽 깊은 곳에 접어 넣어둔 서류 봉투를 생각했습니다. 아직 꺼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 며느리가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같은 마음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40년 장사꾼은 아직 섣불리 패를 꺼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말순 씨는 눈을 뜨다 말고 그만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리는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소리가 말순 씨에게 최종 결심을 하게 만든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사람의 진심을 확인하려면 아무도 보지 않을 때를 봐야 합니다. 칭찬받을 때, 박수받을 때, 누군가 지켜볼 때의 행동은 진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 4시 아무도 깨어있지 않고 어떤 보상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시간에 누군가를 위해 움직이는 사람, 그것이 진짜입니다. 말순 씨가 눈을 뜬 시각은 새벽 3시 반이었습니다. 50년 가까이 새벽 장사를 해온 몸이 습관처럼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바깥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조심스러운, 그러나 분명히 들리는 소리, 물이 흐르는 소리, 칼이 도마에 닿는 소리, 뚜껑을 살며시 여닫는 소리. 말순 씨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부엌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수아였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냄비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북어를 불리는 냄새가 아직 찬 공기 사이로 퍼져나왔습니다. 그것이 북어국이라는 것을 40년 국밥집 주인은 냄새만으로 알았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수아가 뒤를 돌아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엌 문에 기댄 채로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야간 식당 일을 끝내고 새벽에 들어왔을 텐데 몇 시간이나 잤을까요? 그런데도 시어머니의 아침 한 끼를 위해 이른 새벽에 일어나 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에 어머님 드시고 나면 기운이 좀 나실까 해서요. 북어국이 속을 풀어준다고 하잖아요. 말순 씨는 그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아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두 여자는 말없이 나란히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말순 씨가 팔을 다듬고 수아가 국을 끓이고 작은 부엌 안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가 조용히 섞였습니다. 가장 말이 필요 없는 친밀함이 거기 있었습니다. 밥상을 마주하고 앉아 수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도 어머님한테 드리지 못한 게 많아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현우가 먼저 가고 나서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면서도 제가 찾아뵙질 못했잖아요. 제가 더 자주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말순 씨는 그 말을 듣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안한 것은 자신 쪽이었습니다. 막내 아들 현우가 세상을 떠난 뒤 이 며느리와 손주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도 없는 시댁이 뭐가 좋겠냐며 스스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것이 배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미안함에서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수아야, 미안하다. 현우 먼저 보내고 네가 혼자 이 고생을 하는 동안 내가 연락 한번 제대로 못했구나. 내가 잘못했어. 두 사람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아가 눈을 붉히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도 많이 힘드셨잖아요. 자식 먼저 보낸 부모가 얼마나 아픈지 저도 준이 키우면서 생각해봐요. 절대 가볍지 않은 고통인 거 알아요. 말순 씨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숨기지 않고 그냥 울었습니다. 수아도 울었습니다. 좁은 식탁을 사이에 두고 두 여자가 함께 울었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일어난 준이가 영문도 모르면서 두 사람 사이에 끼어앉아 말했습니다. 나도 울래. 그 한마디에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가장 인간적인 아침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말순 씨는 수아의 일상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수아는 낮에는 동네 분식집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식당 배달 일을 도왔습니다. 준이 학원비를 아끼기 위해 직접 수학 문제집을 사다가 가르쳤고 고장난 세탁기를 수리 맡길 돈이 없어 인터넷을 찾아보며 혼자 고쳤습니다. 말순 씨가 병원 가야 하지 않겠냐고 하면 괜찮아요. 어머님 약값이 더 급해요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후순위에 두는 것이 이미 습관이 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말순 씨를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이 며느리가 이렇게 사는 동안 큰딸 지연이는 해외 명품백을 구경하러 다니고 있었고 아들 민수는 자녀 영어 캠프 비용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격차가 단순히 경제적인 격차가 아니라 사람됨의 격차라는 것을 말순 씨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저녁 수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제가 알아본 게 있어요. 어머님 이름으로 된 소액 대출 상품이 있는데요. 정부 지원을 받으시면 당장 급하신 것들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혼자 가시면 서류가 복잡하니까.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도움이 될 방법을 스스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말순 씨는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결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간 보류해 두었던 그것, 시험의 마지막 결과가 이제 나왔습니다. 말순 씨는 천천히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가방 안쪽 깊은 곳에 접어 넣어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누런빛이 도는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그것을 들고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수아야, 잠깐 앉아봐라. 수아가 의아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말순 씨는 봉투를 식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 설마 진짜 빚 독촉장이라도 받으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수아는 오히려 겁에 질린 표정으로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며느리는 지금 이 봉투 안에 빚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말순 씨는 그 손을 잠시 감쌌다가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빚 독촉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강남 상가 건물의 등기 권리증이었고 종로 일대 건물의 임대차 계약서들이었으며 거기다 수십억 원이 예치된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수아의 눈이 서류 위를 훑다가 멈췄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말순 씨는 대답 대신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서 말순 씨는 보았습니다. 탐욕이 아니라 혼란을, 기대가 아니라 당혹을, 그리고 그 당혹 뒤에 가장 먼저 올라오는 감정이 기쁨이 아니라 걱정이라는 것을. 어머님, 설마 이거 어디서 빌리신 거 아니죠? 이것 때문에 무슨 문제 생기신 건 아니죠? 이 며느리의 첫 번째 반응은 얼마야가 아니라 어머님 괜찮으세요였습니다. 말순 씨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말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계획을, 아들과 딸 앞에서 연기했던 그 각본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왜 지금 이 식탁 위에 펼쳐져 있는지를. 수아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그리고 말순 씨는 이 며느리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시험은 상대가 모르게 치러집니다. 채점도 통보도 없이 그냥 그 사람의 행동 자체가 답안지가 되는 시험. 말순 씨가 치른 시험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험의 결과를 발표할 시간이 왔습니다. 말순 씨는 식탁 위에 서류를 펼쳐놓은 채로 수아를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수아야, 사실 나 사기당한 적 없다. 수아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자식놈들 속내가 하도 궁금해서 가진 게 없어질 때 내 자식들이 어떻게 하나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어.
수아의 입이 조금 벌어졌습니다. 말순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딸은 전화를 안 받고 아들은 문틈으로 10,000원짜리 3장을 던져줬어. 찜질방이나 가 있으라면서. 이 손에 지금도 그 돈 그대로 있다. 말순 씨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10,000원짜리 3장을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수아의 눈이 그 지폐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시울이 금세 붉어졌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내가 무일푼이라는 시어미를 밥 먹이고 입을 덮어줬어. 내 배 아파 낳은 놈들은 30,000원 던지고 문 걸어 잠갔는데 말이다. 말순 씨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십 년 만에 가장 고요했습니다. 오래된 짐을 내려놓는 사람의 목소리가 그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머님, 수아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당황함인지 슬픔인지 감동인지 섞여서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말순 씨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갈라진 노인의 손과 노동으로 거칠어진 젊은 손이 포개졌습니다. 나는 이미 결정했어. 내 전 재산을 너와 준이에게 넘길 거야. 변호사한테 연락해뒀고 지연이와 민수에게는 단 한 푼도 가지 않을 거야. 이건 선물이 아니야. 이건 내가 보여준 진심의 값이야. 수아는 고개를 세차게 가로저었습니다. 어머님, 안 돼요. 저는 그런 거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어려우시다기에 도운 거지. 저는 진짜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큰형님이랑 형부가 어머님 자식인데 제가 어떻게 다 받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 말이 말순 씨의 가슴에 가장 깊이 박혔습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이 상황에서 절대 하지 않을 말이었습니다. 50억 자산을 준다는데 자식들 걱정을 먼저 하는 사람,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수아야, 말순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가 40년 장사하면서 사람 보는 눈은 생겼어. 그 눈으로 보니까 지연이와 민수는 내 자식이 맞지만 내 가족이 아니야. 그리고 너는 내 며느리지만 내 진짜 가족이야. 가족은 피로 결정되는 게 아니야. 가장 추울 때 입을 내어주는 사람이 가족이야. 수아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말순 씨도 더 이상 눈물을 참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 봉투와 구겨진 30,000원 사이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이 공기 중에 떠다녔습니다. 그날 오후 말순 씨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리 연락해 두었던 대로 모든 자산을 수아와 준이에게 증여하는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 유언장을 공증하고 상가 건물의 명의 이전 절차를 밟았습니다. 지연이와 민수에게는 유류분 청구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전 증여 형식을 택했습니다. 40년 장사꾼의 마지막 거래는 치밀하고 정교했습니다. 변호사 통화를 마치고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말순 씨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웃음이었습니다. 주름이 깊이 파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수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냐고? 이제야 진짜 괜찮아졌어.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말순 씨는 40년 동안 늘 무언가를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돈 걱정, 자식 걱정, 사업 걱정, 노후 걱정. 그런데 가장 추운 날 문 앞에 서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진짜 걱정해야 할 것은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가진 게 없어질 때 곁에 남을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라는 걸. 수아가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들어간 사이 말순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빌라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이 이상하게 넓었습니다. 아들 집의 넓은 거실보다 이 좁은 창문 너머 하늘이 훨씬 넓어 보였습니다. 그때 수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아가 부엌에서 나와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큰형님한테 전화 왔어요. 말순 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그새 소문이 퍼진 것이었습니다. 말순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안 받아도 된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곧이어 더 큰 파도가 밀려올 것을 말순 씨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를 맞이하는 방식도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해두고 있었습니다. 과연 지연이와 민수는 어떤 얼굴로 나타났을까요? 그리고 말순 씨는 40년치의 분노를 어떻게 단 한 문장으로 정리했을까요? 사람은 자기가 저지른 일의 무게를 상대방의 얼굴을 보기 전까지는 실감하지 못합니다. 문을 닫을 때는 그저 귀찮음과 이기심으로 닫습니다. 그러나 그 문이 영원히 자신에게 닫힐 수 있다는 사실은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미 너무 늦은 뒤에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시장통 사람들 특유의 입담이 다리가 되어 말순 씨가 사기당했다는 이야기가 돌더니 그게 연극이었다는 이야기가 돌고 강남 상가가 며느리에게 넘어갔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말은 강을 건너듯 번지고 강을 넘어 퍼졌습니다. 큰딸 지연이의 귀에 닿기까지 채 사흘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지연이도 믿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그럴 리 없다고, 말도 안 된다고. 하지만 지인을 통해 등기 이전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부터 그녀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에게는 내가 좀 다녀올게라고만 하고
서둘러 차를 몰았습니다. 뒷좌석엔 백화점 봉투가 2개나 실려 있었습니다. 홍삼 세트와 고급 과일 바구니, 평소에 엄마한테 단 한 번도 사다 준 적 없던 것들이었습니다. 아들 민수도 거의 같은 시각에 움직였습니다. 아내에게 어머니한테 좀 들러봐야겠다며 나섰습니다. 그의 손에도 영양제 꾸러미와 떡 한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가 3만 원 받고 쫓겨나던 그날 이후 처음으로 민수는 스스로 엄마를 찾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발걸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수아의 빌라 골목 입구에서 마주쳤습니다. 잠깐 눈이 마주쳤다가 서로 머쓱하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란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피나누는 남매가 한 골목을 걷는 이 장면이 왜 이렇게 처량해 보이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빌라 인터폰을 누른 것은 민수였습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몇 번을 더 눌렀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지연이가 핸드폰으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다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끊겼습니다. 엄마, 나야, 지연이. 왔어. 문 좀 열어줘. 지연이가 인터폰 앞에 대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골목에 메아리가 쳤습니다. 지나가던 이웃 한 명이 힐끔 돌아보았습니다. 민수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나 민수야. 잘못했어. 그때는 내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 엄마 사랑하는 거 알잖아. 문 좀 열어줘.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렸는지는 아마 골목의 벽도 알았을 것입니다. 사랑은 필요할 때 꺼내는 카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이 자식들이 깨달았는지는 그때도 불분명했습니다. 2층 창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말순 씨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녀의 얼굴은 고요했습니다. 분노도 없고 눈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평온한 그 얼굴이 아래에 있는 두 자식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민수가 고개를 들어 올려다봤습니다. 백화점 봉투를 들어 보였습니다. 엄마, 이거 가져왔어.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방 다 치워놨어. 지연이도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엄마 보고 싶었어. 우리 집으로 가자. 모시고 싶어. 말순 씨는 잠시 그 두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래 한참을 큰딸 지연이, 아들 민수, 제 배 아파 낳고 손이 닳도록 키운 자식들, 그 얼굴에서 이제 무엇이 보이는지 말순 씨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후회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회가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사라진 50억 원에 대한 미련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40년 장사꾼의 눈에는 다 보였습니다. 말순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민수야. 두 자식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희가 그날 던져준 10,000원짜리 3장 아직도 내 주머니에 있어. 말순 씨가 손을 들어 구겨진 지폐 3장을 창문 밖으로 보였습니다. 바람이 지나갔지만 지폐는 놓지 않았습니다. 찜질방 가라고 줬지? 그 돈이면 일주일은 버틸 수 있더라. 고맙다. 목소리는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목소리. 그것이 오히려 두 자식의 심장을 더 깊이 찔렀을 것입니다. 내 자식은 이제 이 집 며느리 하나뿐이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창문이 닫혔습니다. 골목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민수의 손에서 백화점 봉투가 스르르 내려갔습니다. 지연이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웃 사람이 또 지나가다가 힐끔 보았고 두 사람은 그제야 힘없이 발을 뗐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면서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그 말이 진심인지 연기인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은 한 번 닫히면 2번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문을 잠근 사람에게 세상은 언젠가 반드시 같은 방식으로 답합니다. 그것이 법이든 인연이든 아니면 그저 시간이든.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말순 씨는 수아, 준이와 함께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새로 이사했습니다. 큰 집은 아니었지만 작은 마당이 있고 햇볕이 잘 드는 집이었습니다. 말순 씨는 그 마당에 상추를 심었습니다. 수아는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말순 씨가 이제 일 안 해도 된다고 해도 제가 하고 싶어요라고 했습니다. 다만 야간 일은 그만두었습니다. 그 대신 저녁에는 준이와 함께 할머니 말순 씨 곁에 앉아 TV를 보았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그러나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저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이가 말순 씨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큰 고모랑 작은아버지는 왜 안 와요? 말순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말이야, 준아. 자기가 한 일에 대한 결과를 받는 거야. 그게 좋은 일이면 좋은 결과를 받고 나쁜 일이면 나쁜 결과를 받아. 할머니도 그래. 살면서 못 자란 게 많아. 그 결과도 다 받았어. 그러니까 준이는 잘해야 해. 특히 엄마한테. 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아이는 진지한 얼굴로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부엌으로 가는 수아에게 달려가
뒤에서 안겼습니다. 엄마 사랑해. 수아가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말순 씨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40년 동안 원했던 것이구나. 넓은 집도 많은 돈도 효도라는 이름의 선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것. 저녁에 집에 불이 켜져 있고 아이가 웃고 밥 냄새가 나고 내가 거기에 있어도 되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50억 원이 있어도 얻지 못했던 것을 빈털터리 행세를 하던 며칠 만에 얻었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역설적인 진실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가장 어두운 날, 가장 빈손이었을 때 문을 열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누군가의 그 어두운 날에 문을 열어주는 사람입니까? 가족은 핏줄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가장 추운 날 이불을 내어주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밥상에 앉혀주는 사람, 빈손의 시어머니에게 맨발로 뛰어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족을 곁에 두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부유한 사람입니다. 말순 씨의 마당에는 오늘도 상추가 자라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수아가 심어준 것이고 준이가 물을 주는 것입니다. 작고 보잘것없지만 매일 조금씩 자랍니다. 진심도 그렇습니다. 한 번에 피어나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도 물을 주는 사람의 손 아래에서 자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바로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연락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말순 씨가 3년 만에 골목 어귀에서 며느리와 눈을 마주쳤듯이 작은 연결 하나가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